우리 같은 경우에 생산 캐파가 되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제가 또 가끔 농담 삼아서 쿠팡 배송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재래식 무기들이 가성비, 고도화, 자동화 이런 부분에서 충족되고 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내일이 국군의 날에서 제가 약간 좀 국뽕스러운 얘기를 하면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있잖아요. 예.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방위산업 과거와 달리 정말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토방위를 위해서 노력한 대한민국 군인들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가 또 감사의 말씀 네. 전하고 싶네요. K방산에 대해서 워낙 뭐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워낙 수출도 잘 나가고 있고 계약건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K방산의 현황들이나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K방산 정말 그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수출보다는 이제 국내 산업 위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통상 한 연간 한 30억 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 그 30억 달러 정도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2022년에 172억 달러, 작년엔 조금 주춤했지만 올해는 지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형태의 수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한 5배 내지 6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2022년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만 해도 이게 좀 깜짝 그 수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이미 전쟁이 2년 반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또 하나의 수출 아이템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잇는 좀 차세대 수출 아이템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성장 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님 궁금한 게 아까 그 표에서도 뭐 2022년에 폭증한 거는 전쟁 얘기니까 당연히 뭐 이해는 가는데 방위 산업이 뭐 코로나를 타는 내수도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2021년부터 이렇게 수출 규모가 커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폭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공급망 재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 간에는 그동안에 에너지 차원에서 로드스트림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 전쟁 이후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1989년에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90년,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연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생겼고요. 그로부터 한 32년 정도 유럽에서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지난 30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순국이나 패전국이나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소 간의 양극화 이후에 평화의 시대 32년 동안 유럽은 계속해서 방위비를 축소해 왔습니다. 그랬죠. 네. 방위비를 축소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생산 캐파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축하고 예. 그렇게 한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방산 강국이던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방산 캐파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그걸 개선하지 못한 거죠.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 하마스 예.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네. 지금 이제 이란까지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이 우리가 보기에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필리핀과 중국 이런 남중국해의 어떤 긴장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우리나라는 사실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북핵의 위기에 따른 이 동북아의 긴장 뭐 등등을 보면 지정학적 환경이 평화의 시대에서 갈등과 반복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2022년을 기점으로 국방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뭐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차트를 또 하나 또 준비해 왔는데 예. 우리나라의 방산이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수출 논의 중인 국가 품목은 좀 이 녹색과 파란색으로 좀 해왔습니다.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 방산이 쭉 이렇게 좀 크게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현재 15개 국가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도 뭐 전차나 자주포에서 이제는 뭐 미사일, 잠수함, 구축함 이렇게 다양하게 품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출 대상국도 확대되고 수출 품목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잠재력이 좀 더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대표 기업들은 지금 3 내지 5년 정도의 수주 물량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오기 전에도 좀 봤는데 방산 관련 주식들이 그 국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오늘 뭐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하셨는데 의외로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리 보면 러시아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위산업 주식들이 올해는 수출 수주뿐만 아니라 주가에서도 상당히 크게 국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때문에 어떤 수익 측면에서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이야기는 말미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쫙 지도도 보여주신 김에 우리나라 K방산에 그러면 주력 수출 상품들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소개는 해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기억 속에는 K9 자주포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네네. 천궁2도 주식시장에서 회자가 참 오래 기다렸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자도 많이 됐었던 네네네. 만큼 지금 좀 상세하게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K방산의 대표 아이템 좋습니다.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LIG 넥슨의 천무2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방산하면 뭐 누구나 지금 떠오르는 기업은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천무나 잘하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 호주에 수출한 그런데 최근에 수출 아이템으로 좀 꼽히고 있고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는 당연히 K9 자주포고 K9 자주포는 글로벌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예. 마켓쉐어가 한 65% 정도 세계 1위 정도의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만 6개 국가가 K9 자주포를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 6개 국가가 K9 유저 클럽이라는 걸 결성해서 서로 운영하고 또 정비하고 그런 노하우까지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고 12개 국가까지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폴란드 외에도 이집트, 루마니아하고는 수주 계약을 했고 인도 또 베트남 이런 데까지도 지금 수주를 논의 중에 있는 대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LIG 넥슨은 미사일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그 하늘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 천궁2뿐만 아니라 뭐 신궁, 해궁, 비궁 이렇게 해서 유도 미사일 시장에서는 아주 가성비 있는 미사일입니다. 정확도가 그렇게 높다면서요? 지금 지난번에 그 FCT 그 램텍 훈련에서도 네. 6발 쏴서 6발 다 맞췄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에 왜 이렇게 K9 자주포나 미사일 기술들이 좋아졌냐, 명중도가 높아졌냐, 네. 이거는 전기전자 기술 때문이고 통신 기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했지만 무기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이고 네. 또 전자장비로서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인간의 조작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지금 표적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 기술의 발달, IT 기술의 발달은 무기의 어떤 명중 확률을 훨씬 더 높이는 거죠. 게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성비인데 이 가성비는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가 6.25 전쟁 이후로 72년 동안 분단 국가로서 예. 남북한 대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국산화를 토대로 해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산화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산과 그다음에 바다와 강과 이런 다양한 지역의 작전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검증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는 막 앞서서 뛰다가 네.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유럽이 그랬고. 그렇죠. 유럽이 그랬죠. 근데 대한민국은 약간 거북이처럼 네. 소총도 못 만들었고 탱크도 없던 우리나라가 조금씩 자주국방하고 국산화하고 이렇게 한 3, 40년을 지나오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눈을 떠보니 토끼가 그러게요. 눈을 떠보니 거북이가
여기까지 와 있더라. 이게 사실 K방산이 거북이처럼 와 있다. 제가 이렇게 비유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 장갑차나 그 전차 수출할 때 독일 장갑차, 독일 전차 너무나 품질이 우수하고 우리가 전차 군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산 캐파가 안 돼요. 그렇죠. 전쟁 중인 국가가 뭐 3년 뒤, 6년 뒤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전 지역에 있던 전차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수리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생산 캐파가 되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는 제가 또 가끔 농담 삼아 쿠팡 배송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예. 대한민국의 어떤 쿠팡 배송 네.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K방산을 좀 이끌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정치 외교성으로 봤을 때 유럽 국가가 러시아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네. 좋은 질문 하셨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동유럽 국가가 실제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 전차나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 이렇게 많이 공급하고 있어서 네. 지금 거의 다 우리 쪽 무기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육상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아직도 한 70% 정도는 구소련 집니다. 네. 싸우고 있는데 그 나라 무기를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거 교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들도 한 50%, 그러니까 많게는 70%에서 50% 정도가 네. 소련제 무기를 쓰고 있는 현실이다. 네, 네.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헌집 주고 새 집을 받아가는 그렇죠. 형국인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 내에서는 이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생산 캐파가 따라오는 방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토 국가가 왜 나토 국가에서 생산하는 무기를 쓰지 않아? 뭐 이런 맞아요. 챌린지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이제 프랑스가 가장 형편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 프랑스가 실제로는 올해 기준으로 러시아 다음으로 원래 한 3위 정도 방산 수출했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 물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제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제가 후반부에도 기회 주시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방산 기업들과 한국 방산 K 방산 간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그 방산 3사가 있잖아요. 네네. 에어로스페이스와 시스템과 오션. 여기는 실제로 그러면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 저희가 제3자 관점에서 주식시장 참가자들 보면 그래 이렇게 하면 시너지 나겠다 그림 머리로는 이해 가는데 또 직접 그룹사에 계시니까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대한민국 방산 탑10 종목을 이렇게 투자하는 K방산 ETF를 갖고 네. 있다 보니까 저희 방산 기업들을 쭉 다 보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방산 명가가 됐어요, 한화가. 근데 그 이유는 좀 과거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네. 대기업들에게 사실 방위 산업을 하나씩 맡겼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삼성도 그다음에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없지만 대우도 현대도 그리고 LG도 우리는 한화는 이제 한국 화약에서 시작했으니까 방위 산업이 이제 모태이기도 하죠.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저희가 2014년에는 삼성의 방산 회사들을 전부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대우가 분할되면서 대우 인프라코어하고 대우 조선해양이 있었는데 인프라코어가 두산으로 넘어갔고 두산에서도 방산을 하는 이제 두산 디펜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가 원래 장갑차 만들던 네, 회사였죠.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저희가 두산의 어떤 그 금융 약간 자금 이익 때문에 우리가 인수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을 하나오션으로 예. 인수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 대기업이 네. 삼성이 하던 대우가 하던 그런 방산이 한화로 지금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해공 다. 그러니까 육해공 우주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으로 따지면 여전히 좀 격차는 있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말씀 주셨는데 방위 산업은 이렇게 팀 코리아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방위산업청에서 그래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가긴 하지만 네. 또 우리가 수출에서도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때로는 경쟁을 하지만 이번에 이라크의 LIG 넥슨이 천궁을 3조 7천억에 납품 수주했지 않습니까? 아직 네. 납품을 안 하고 수주했잖아요. 그럼 LIG 넥슨이 좋아지는 거냐?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LIG 넥슨의 레이더, 그 미사일의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한 30% 정도 되고요. 네. 발사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합니다. 예. 한 매출이 한 10% 됩니다. 누리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한 300여 개의 관련 기업들이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방위산업은 체계종합 기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한화에서는 육해공을 하고 있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한화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이 이제 원래는 탈레스하고 삼성이 합작했으니까 그 레이더라든가 사 위성 그리고 이제 오션 뭐 이렇게 등등해서 계열사 간 시너지도 있고 또 방산 기업들 간에도 시너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화 계열사끼리만 협업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팀 코리아를 또 더 강조를 해주셨고 사실 방산이란 거 자체가 워낙 각 기업별로도 방산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차이는 있겠지만 네. 함께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는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를 해주셨고 하나에서 나오셔서 굳이 3사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에서도 뭐 되게 정확하게 명중률이 높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좀 싸기도 하고 이런 첨단 무기로서 K방산의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재래식 무기 하다 보니까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첨단 무기하고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재래식 무기가 무인화 자동화를 상당히 이루었던 거가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K9 자주포를 이제 운영하는데 한 8명 정도의 이제 인력이 군인이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제 2명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K9 자주포도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인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자동차를 과거에는 전자장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거의 자동차가 전자장비잖아요. 그렇죠. 무기 체제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도 전차도 그다음에 자주포도 그리고 뭐 장갑차도 전자장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첨단 IoT 장비다. 그리고 IT 기술, 통신 기술, 그리고 공업 기술 이런 것들이 집결된 것이 이제 방위산업 무기체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지금 레이더 기술 그리고 앞서서 보시면 지금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과 미사일 이번에 중동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의 어떤 고도화나 산업 캐파 그리고 가성비 수준에는 그 어떤 글로벌 방산 상위 기업들하고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포기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네. 소련하고의 군비 경쟁이 끝난 이후에는 미국이 주로 첨단 무기, 예를 들면 초고속 스텔스기라든가 뭐 핵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천조국 예산이 집중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박, 예를 들면 군함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없습니다. 심지어 MRO도 할 수 있는 조선소가 없어서 지금 파이브 아이즈 국가나 일본, 심지어 우리 한국까지도 지금 넘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어. 해상 전력에 있어서 전투함 숫자가 2022년 기준으로 이미 중국이 370석, 370석에서 80석까지로 지금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척 내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해상 전력에 있어서 중국은 조선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예. 해군 전력을 강화해서 지금 해상 전력에 있어서는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전투함, 구축함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또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뭐 MRO를 왜 한국이 하게 됐느냐. 네. 그리고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나 한국까지도 확대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첨단 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캐파를 늘려가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재래식 무기나 혹은 뭐 구축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여력이 안 된다면 우리한테 수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거를? 그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의미 있는 뉴스들 몇 개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시스템과 같이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시사점이 큽니다. 필리 조선소는 잘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 옆에 네. 바로 붙어 있는 조선소입니다.
실제로 이 조선소를 인수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또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허락했다는 것은 한미일 이 동맹이 강화와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좀 열어주겠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해상 전력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군 해군성에서 계획하고 있는 MRO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네. 그 미군 해군에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한 350척에 지금 한 20% 정도가 부족합니다. 예. 가동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그런데 이 배라는 것이 그냥 계속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유지 보수 관리돼야 관리를 됩니다. 해야죠. MRO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배가 도크에 들어가서 네.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해군에 7개 함대가 있는 건 아시죠? 네. 근데 그 중에 7함대는 이제 요크스카야에 있습니다. 일본에. 근데 이 7함대가 샌디에고에 있는 3함대까지 갔다가 태평양 건너서 거기서 수리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럴 순 없죠. 갔다가 수리하고 오면 1년 걸려요. 네. 그러면 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30년대 조선업 부흥시키면서 존스법 만들고 그때 해양강국 돼서 1000척까지 갔던 이 전투함이 지금 한 300척으로 줄어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만 해도 미국이 그 군함수가 1000척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오히려 400척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대륙에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까지 쭉 깔고 있습니다. 1대1로 통해서. 그리고 대만, 양안, 그리고 필리핀과의 어떤 남중국해 이럴 때 암초 박으면서 계속해서 해안선을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군의 항공모함이 이미 서해 바다에 진출하지 못한 게 한참 됐습니다. 자, 이런 형국이라 그러면 미국은 기존의 구축함도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는 수요가 필요한데 네. 미국이 첨단 무기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네. 조선소가 많이 폐업을 하고 이제는 신조를 할 수 있는 조선소가 없다. 네. 더 나아가서는 MR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영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AE 같은 회사가 이 3함대, 뭐 4함대, 뭐 5함대 이렇게 해서 미국 내에 파이브 아이즈 국가니까 네. 그동안 MR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도 수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일본 차근차근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까지 이제 MRO 자격을 획득했고 MRO 수준은 저희 하나오션이 이제 최초로 해서 4천만 동급 이제 보급선이 이제 거제 옥포 조선소에 와서 지금 MRO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MRO의 시작은 결국은 우리의 그런 정비 능력 그리고 기술 전문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 간의 그 동맹의 어떤 국가 군사 보안 내용들이니까 그런 예. 보안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뭐 신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온다 그러면 지금 연간 20조 되는 MRO 시장뿐만 아니라 신조 시장이라 그러면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K방산이 단순히 재래식 무기만 생산하고 재래식 무기만 수출하는 단계에 있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런 뉴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네. 희한하게 이 산업의 특성 때문인지 방산 쪽은 뭔가 수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괜히 애국심이 좀 고취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방위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러 다니면 예. 사람들이 의외로 K방산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대박.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세대들이 네. 그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한 뭐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던 분들이고 네, 네. 또 이 전쟁을 겪으신 세대도 있고 우리만 해도 군대 가서 네. 또 군대 추억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추억들, 당시 썼던 무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K 방산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 때 무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 또 지금 와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제 내일이 국군의 날에서 제가 약간 좀 국뽕스러운 얘기를 하면 내일 아마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있잖아요. 예. 새로운 무기들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도 내일 그 방송 실황 중계를 볼 생각인데 대한민국 방위산업 과거와 달리 정말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토 방위를 위해서 노력한 대한민국 군인들 네. 또 이 무기의 어떤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떤 엔지니어들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제가 또
감사의 말씀 네. 전하고 싶네요. 참 이게 민망합니다만은 58년 개띠까지 갈 것도 없이 저 85년 소띠도 네. 미국 소통에 M16 쓰고 군대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수주를 하고 뭐 MRO까지 한다고 하니까 사실 차오르기는 하죠. 예. 85년생? 네. 저랑은 뭐 한참 차이 나네요. 네, 그렇죠.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도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그때도 미군 장비를 썼군요. 그럼요. 예. 탄티도 똑같이 옛날 거 그대로 쓰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네네. 전 세계적으로 첨단 무기를 또 생산하고 계약하고 수주하는 국가가 돼가고 있으니까 설사 방산 쪽으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재미있으면서 또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고 얘기가 중간에 나왔으니까 잠깐 이것만 좀 여쭤보자면 물론 이걸 무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뭐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재래식 무기와 첨단 무기 생산에 있어서 어디가 더 좀 중요하거나 혹은 좀 더 아직까지는 비중을 둬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저도 잘은 몰랐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을 때 그 위상 높은 아이언돔 뚫은 게 드론식 첨단 무기가 아니라 수천 발의 재래식 무기라고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직도 재래식 무기에 대한 중요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우리 K방사는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인가 좀 궁금해서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재래식 무기에서의 어떤 중요한 강자가 되는데 몇 가지 어떤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언급하면 예. 재래식 무기의 강자가 비단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재래식 무기 생산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네. 당연히 북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동맹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동유럽이 앞으로 러시아 무기 못 쓸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중국 무기를 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서방 지역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큰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거나 봉쇄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좀 있듯이 네. 방위 산업도 그러한 블록화가 주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무기는 당연히 첨단 무기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첨단 무기를 스텔스기를 갖고 있다. 네. 근데 이 스텔스기를 잘 안 팔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고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아무 나라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셀러 마켓이라는 거예요. 팔고 싶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에게만 선별적으로 주는 무기다. 예. 그러면 핵무기를 북한은 개발을 해서 갖고 있지만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핵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은 방위용 목적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수세를 몰리고 있지만 핵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핵 쓸 거야라고 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재래식 무기로 부딪히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지전적인 이런 전쟁의 양상으로 보면 재래식 무기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는 재래식 무기가 가성비가 있더라. 특히 이 K9 자주포도 그렇지만 우리 LIG 넥스원의 미사일 같은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것들이 중동 지역에서 각광을 받느냐? 5천만 원 언더 뭐 1억 정도 하는 미사일을 네. 100발 쏘아봤자 50억 100억이에요. 네. 근데 이거 쏴가지고 전투기 하나 맞추면 3천억 2천억이에요. 그렇죠. 군함 하나 맞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아이언돔도 마찬가지. 구축하는 비용은 너무나 많이 드는데 실제로 뚫리는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안 하는 드론이나 네. 미사일 이런 거에 뚫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많은 국가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머징 마켓 국가들 그렇죠. 이런 국가들은 국방 예산이라는 게 버짓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럼 제한적인 버짓을 가지고 어떻게 자주 국방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성비가 높은 그리고 타격력은 강한 그러한 재래식 무기를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재래식 무기들이 가성비 그리고 고도화, 자동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니즈가 충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시작이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이제 다시 방위비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고 생산 기파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제 인력들을 육성시키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기간에 우리가 한 5 내지 10년 정도의 기간에 초격차를 내야 되고 또 첨단 무기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하룻밤 전쟁하는데 1년치 GDP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그래도 계속 가져가면서 가성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K방산의 또 다른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래식 쪽은 이해가 갔고 첨단 무기 쪽으로의 기술력,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좀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방위 산업의 본토인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네. K방산이 결국은 첨단 무기화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보시면 이제 LIG 넥스원의 이제 비공, 그다음에 항공우주의 TF-50. 이 TF-50은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했지만 이 로키드 마틴의 엔진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서 지금 로키드 마틴과 항공우주가 함께 지금 미국에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조금 연기가 돼서 2026년, 27년으로 연기됐지만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KF-2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산화 중에서 엔진 국산화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 그리고 이게 KF-21 같은 경우가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골치 아픈 일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올해는 한국 항공우주 이런 부분들이 주가도 그렇고 뭐 수주도 그렇고 크게 우리에게 투자자들에게도 큰 기대에 붙이지 못했지만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재래식 무기에서 조금 더 고도화되는 재래식 무기 그리고는 첨단 무기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투기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에서 지금 하나 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입항한 이제 미국 군수 지원함 4천만 톤 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예. 이것이 주는 이제 이 의의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K방산이 조금씩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 국가로의 수출의 어떤 다변화 네. 그리고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에서 조금씩 고도화되고 있는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장비로서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중장기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앞에서 저희가 말한 K9이나 천궁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첨단 무기와 또 재래식 무기에서의 K방산의 어떤 위상이랄지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방위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고 하다 보면 결국 또 대선 이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과연 방산업체 특히 K방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 누가 당선돼도 네. 약간 K방산은 꽃놀이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뭐 2 내지 4%씩 이렇게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스윙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청했었어요. 네. 4% 수준까지 올려라.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연임 못하면서 그걸 이제 실현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뭐 공공연히 최근에도 그 국가방위군 협회 총회에 나와서도 네. 나토 회원국들 3 내지 4% 올려라. 맞아요. 대통령 아니어도 그 얘기는 대통령 계속 아니어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압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만 해리스는 그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리스는 이미 그 바이든 정부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미국이 동맹국가의 어떤 이 협력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점진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서로가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이 트렌드가 그냥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효과로 이펙트로 조금
조금 더 악셀 페달을 밟을 거냐의 차이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기조가 바뀔 수는 없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분쟁과 갈등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어떤 긴장 관계가 일시에 해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장기적인 글로벌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어떤 기술 경쟁력 플러스 이런 미국 대선 이벤트까지 합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전략 관점에서 좀 어떤 뷰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상이한 이 방위산업의 특징과 기업에 따라 상이했던 이 K방산 주가 흐름 이렇게 좀 차트를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네. 오늘 뭐 얘기를 재미나게 하다 보니까 뭐 준비했던 차트는 별로 안 보여드리고 있던 것 같은데 쭉 보시면 이 유럽과 북미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같은 경우에는 좀 스테디하게 주가 흐름이 흘러간다. 오히려 예. 가치주 같은 형태의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배당 관점에서 현금 흐름을 좀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모멘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K방산이나 유럽방산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 포텐셜이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K방산도 에어로스페이스 투자하신 분들이야 뭐요 해피했겠죠.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 무슨 뭐 희망 회사 공모만 많았고 희망 공모만 많았죠. 네. 그래서 방위산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 상반기에는 뭐 현대 로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의 이제 호재가 좀 많았었어요. 수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션들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LIG 넥슨 나왔고 저는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제 한국 항공우주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 회사가 수주를 한다 그랬을 때 그 한 회사에만 매출을 꽂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방위산업 전체를 팀 코리아로 보고 팀 코리아에 좀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쓱 플러스 네. K방산 ETF. 예. 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앞으로도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뭐 방산명가답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국내 K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방산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네. 헌츠벨이나 또 프랑스의 이런 산업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창원이나 거제나 사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경상남도 남부 해안 벨트가 기계공업과 조선 발전지면서도 방위산업의 지금 핵심 생산 클러스터입니다. 네. 이 산업 지역을 조금 더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던 형태의 어떤 방위산업보다는 이제는 민간이 참여해서 스페이스X와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이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고 소재와 부품과 장비들의 산업 경쟁력 또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모든 그 나라의 첨단 과학 기술의 집성체입니다. 네, 네. 결국은 군수 산업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민간 산업으로 발전했던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레이더 기술이 결국은 실리콘밸리 스탠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방위산업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기계공업의 발전 또 부활 그리고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전략에서 조금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새로운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국가가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자본을 참여해서 좀 PPP 국가와 민간과 기업이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국가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네. 얘기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마지막 제언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전무님은 여기서 정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카덱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